네, 듣고 싶은 방송 대현TV 대표 코너죠. 여의도 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가 부족해서 우리 샌드 연구소 최경희 소장님을 모시고 2%를 채우는 완벽한 2%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프로님, 네,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최경희 샌드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북한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일본 또 총리의 얼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두루두루 섭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영을 짜봤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이 추미애. 예전에 한동안 우리가 메이저리거인 추신수, 그 추신수가 나올 때마다 추트레인 했었는데 요즘은 추 엄마, 추미애,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는 에미추 이렇게도 불립니다. 네, 자, 오늘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이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휴가 연장을 카톡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군대를 거의 콩가루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아니 장프로님도 군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갔다 왔죠. 네, 저도 군대 다녀왔고 여기 같이 일본은 우리 상준이도 다녀왔는데 자, 휴가 연장을 카톡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휴가 연장을 네. 옛날 같으면 이제 네. 전화하기도 힘드니까 편지로 하면 한 이틀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은 네. 편지로 이제 휴가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 얘기대로 하면 예. 집에서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 쓰면 부대까지 제가 이제 저쪽 이제 파주 그쪽에서 근무했는데 강원도 휴가 같으면 편지 쓰면 파주 한 이틀 3일 걸릴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 지금 발상 자체가 집권당의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김태년이 원내대표고, 여기 이낙연 그분도 피차 일반이긴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래 전화를 넘어서 이제는 카톡으로 그래서 지금 카톡에 지금 불이 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동안 국방부를 전화부로 바꿔야 된다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카톡으로 그냥 휴가 연장이 가능해지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미애를 구하려다가 지금 국방부를 말아먹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를 말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게 지금 야당이라도 그게 할 소리가 아닌데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고 원사가 만사잖아요. 맞습니다. 인사도 만사지만 원사가 만사거든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국정을 희화화하면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국민들을 이 사람들이 진짜 개돼지로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미디언들 뽑아놨어요. 국회가 지금 무슨 코미디언 2020 코미디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의도에서 이제 KBS에서 하던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니까 그 바통을 넘겨받아서 국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이란다. 재미를 준다고 할까? 그래서 이 고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저 정도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옛날에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랬지만 저거 국회 해산해야 돼요. 저 정도면. 그렇죠. 국회 해산하고 다시 뽑아야 돼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먼저 다 올 사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이란다. 국민의힘이죠. 정치권에 맡길 건 아니고 국민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니 해대도 저거는 너무한 거죠. 그렇죠. 아니 예전에 저 전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 그 해당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전화하면 그 전화 자체가 다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다못해 학부모들도 학교에다 전화를 못 하잖아요. 함부로 선생님들한테. 그것도 아이에게 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니 우리가 갑질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습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패싱, 컵 집어 던지고, 땅콩. 그렇죠.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거야말로 갑질 중에 상갑질이죠.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갑질한지를 몰라요, 추미애 당대표는. 얘기했지만, 저희 거의 공산당 수준이니까요. 전이 본능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범인들이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범인들에 해당하는 게. 우리 그런 사람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그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땅 위에 걷고 지상계에 살고 이분들은 천상계 차원이 다른 곳에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천상계는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땅 밑에 저 어두운데 음습한데 이런 지옥계나 아니면 지하계에 사는 게 아닌가. 어쨌든 차원의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살리려다가 국방부, 검찰, 국민권익위까지 이 세 개 국가기관을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예, 자. 국가기관을 망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네.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우리 그 소위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절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국민들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좀 나이브하다는 거죠? 저 정도 수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더 그 강하게 예를 들면 얘기하는 저걸 정도- 수정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저 정도 얘기하면 네. 거의 뭐 이거는 국정농단 세력이 아니라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폐가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국가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희화하는 권력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죠. 네. 아니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하고 국방부 장관 지금 후보자 되는 사람들은 아가리 탁 쳐먹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에이, 말이 됩니까? 카톡으로.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당연히 윤리법, 국회 윤리 회부돼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를 국정의 한 절반 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우리 일반 시민들의 마인드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런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넘버 2. 그러니까 다들 네. 국회의원 되는 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대충 우리 편이면 무조건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뽑아놔서 그래요. 네. 이건 뭐 차라리 이렇게 국회의원 뽑을 거면은 그냥 제비 뽑기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추첨제 민주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추첨제. 네. 그럼 우리 셋이 이렇게 뽑아갖고 셋 중에 한 명 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아니 추첨제로 돌려도 그분이 그분의 판단이 오히려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훨씬 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가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좀 공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네요. 최 소장님도 늘 이제 이 소위에서 동북아 정세라든가 일본 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별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네. 보는 거죠. 사안 자체를 정확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네, 보이는 맞네. 대로 보는 거죠. 네, 아는 네, 대로 네. 보는 거고. 자, 근데 그럼 우리가, 네. 우리가 계속 왜곡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내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자꾸 굴절되게 말해야 돼. 그렇죠, 뭐 이건 빼고 저건 맞습니다. 더하고 네. 없는 건 붙이고 있는 그렇죠. 것도 빼고 네.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호랑이 그리려다 나중에는 고양이도 못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예. 한국의 정치 수준이 이래요. 제가 좀 보면요, 네네.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는 이렇게 성숙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을 못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놔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도 정권의 이익만 생각하는 맞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랑 정치 문화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렇진 않죠.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네네. 너무 이제 조금 너무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수준이 낮나요, 우리가?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성숙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좀 상대적인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정치 문화 자체가 약간 좀 그런데 좀 근데 일본도 보수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숙도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되게 불안전성을 인정하는 게 성숙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이런 그 그렇죠.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요구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저런 식으로 상대방을 때려잡았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안 했으면 서로 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다 이제 불안전하니까. 그렇죠, 네. 과도하지만 않으면 너무 이제 과도하지만 않으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약간의 무슨 뭐 특권을 누리거나 하는 것들은 허용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때려잡을 때 네. 저거보다 더한 걸로도 때려잡았다는 거죠. 네. 이낙연 대표라는 사람이 네, 그 네. 헛소리를 하셨는데 예.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 검찰 조사를 안 지켜보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예요. 맞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검찰 특검 진행 중이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예. 얘기입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네. 딱 이낙연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 누구하고도 척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낙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네. 아니 상대방 깨끗한 척 자기가 깨끗한 척 안 했으면 차라리 저런 일은 서로 익스큐즈를 할 거예요. 예. 근데 깨끗한 척은 다 해왔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깨끗한 척은 다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잖아요, 결국은. 네. 예.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요? 아, 그러면 저거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국민들 더 이상 버티면 국민들이 나서서 뒤집어 엎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계속 불행한 거죠, 그게. 국민들이 근데 예, 그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성숙하지 못한 나라의 특징이죠. 계속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좌파들은 뒤집어 엎는 걸 잘하는데 우파는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파도 이제 하겠죠, 뭐. 이제 아, 하도 할수 이제 열불 할수 터지면. 있나요? 예, 하도 열불 터지면. 아, 못할 것 근데 같은데.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니까, 원래. 자, 그 최경희 소장님을 22대 국회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추미애 보좌관이 군부대에 3번을 전화를 했대요. 그 아들 휴가 연장 관련해서. 근데 3번 정도 전화를 했으면 이건 뭐 압력이죠, 압력. 예, 청탁이 아니라 압력성, 외압이죠. 예. 외압이죠. 저희도 네. 뭐 그런 전화를 네. 뭐 부처에 전화를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왜 안 됐냐고, 왜 안 하냐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탁을 하죠. 네. 두 번째는 확인을 하죠. 그렇죠. 네. 제대로 됐는지. 음. 세 번째는 뭡니까? 재촉하는 거죠. 왜 안 했냐고, 왜 안 되냐고 아직까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3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한 그렇죠, 방에 안 된 그렇죠. 거죠. 한 방에 안 된 예, 거죠. 뭐가 안 된 거죠. 그리고 한 방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로직이 3번 있는 전화했다는 것 거죠. 자체가 이미 저거는 안 되는 걸 외압이죠.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안 되는 걸 한 거죠.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요 이낙연다운 요 멘트. 네. 사실관계 분명해졌다. 진실은 검찰에서 가려진다. 저는 말장난, 언론인 출신답게 말장난 말장난. 사실과 진실.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이 진실이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3자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냥 있는 현상이죠. 네, 있는 그 자체. 현상이죠. 네. 네. 그 현상이 밝혀지면 뭔가 그 현상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네. 그 사실이라는 게 검찰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사실을 누가 알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당 소속 의원들이 하도 헛발질을 해갖고 사실관계가 더 불투명해졌죠. 사실관계가 분명해졌죠. 저게 청탁이자 외압이다. 청탁이다 외압으로. 네. 이제 진실을 검찰에서 밝혀야 됐죠. 예. 청탁과 외압이니까. 네네.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그 권성동 의원도 예예. 그 취업 청탁해가지고 저기 강원내도 취업 청탁을 그래가지고 했었죠.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어요.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 추 장관은 영장을 때려야 되네, 바로요. 영장이 따라야죠, 이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쁜 건 뭐냐면 네. 전례가 있는 거를 자기들은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다 네.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당연히 청구해야 됩니다, 네. 저거. 예. 구속 수사해야 돼요. 이건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의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저게 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냐면 네네. 구속영장을 치는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건 뭡니까? 도주. 도주, 두 증거인멸. 번째는 증거인멸이에요. 네. 증거인멸할 수 있잖아요. 이 얽힌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아, 이거 지금 수십 명이에요. 네. 네. 바깥에 다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원래. 수십 명 다 구속하시라. 네. 구속시켜서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분리 감시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짬짬이로 해갖고 막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네. 바깥에서 지금 네. 뭔 짓을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아니 국방부가 일부러 문건도 유출하고 사실인 것처럼 아니 다 이거 하고 했던 그 말이죠. 당직 사병은 지금 완전히 지금 패닉돼 버린 거잖아요. 코너에 몰렸죠. 네, 패닉돼 예. 버린 거잖아요. 국가 거대 기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제압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공포를 느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이순신 같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자기 일 똑바로 하는 사람이 살기 진짜 힘든 나라예요. 그렇지. 네. 아니 당직 사병이 먼저 그래서 자기 일 똑바로 한 것밖에. 그러게 말입니다. 애가 안 들어와가지고 네. 확인해가지고 전화했을 뿐인데. 8년이라는데 네. 네, 정확하잖아요. 이 새끼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말이야. 네. 아, 이 아니 자식. 이순신 장군이 네. 잘한 게 뭡니까? 딴 장군들은 다 장부상에 있는 사람 확인해가지고 없어도 대충 넘어갔는데 이순신 그렇죠. 장군은 장부상에 있는데 병역 안 나오면 일일이 다 쫓아가서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 병역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갖춰준 게
전라 자수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수형밖에 병력이 있는 게. 원칙대로 한 사람은 예. 죽을 뻔하고 말이죠. 네.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예. 네. 그럼 그때도 좌파 정권이었나요? 그 옛날에도? 선조가 좌파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아니 원칙대로 제대로 일한 사람을 평가해주고 높이 사줘야지. 그래야 나라가 잘 되지. 맞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에서야 비로소 동부지검에서 이것도 하기 싫었는데 했을 거예요.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지검에 지금 지검장을 하고 있는 김관정 지검장이죠. 김관정. 자, 이분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가 없는 데다가 지금 국방부 와서 압수수색하면 추미애 장관을 옹호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지금 수집하러 온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와서 무슨 압수수색을 합니까? 국방부를? 아니, 근데 국방부 압수수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보좌관을 조사해가지고 오늘 네. 언론 뉴스에 보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게 세 차례 전화한 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보좌관 구속해야 돼요. 아, 그러네. 맞네. 저 사람이 신변을 확보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게 포인트네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네. 아, 저 사람 바깥에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아, 일단 저 사람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다 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 보좌관부터 압수수색했는데 보좌관 압수수색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국방부가 먼저가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좌관 압수수색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두 번째 추미애 장관 집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성환이라는 사람의 일단 통화 기록부터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남편의 통화 기록. 아,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가 바뀌어. 그리고 나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정권에서는 보좌관을 구속시키지 않을 거고 또 추미애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정권에서. 아니, 예전에 그 네. 제가 추경호 부총리 예. 그 있을 때 네. 추경호 부총리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거 보니까 집 자택하고 국회의원회관을 동시에 해요. 동시에. 예, 동시에 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수사 의지가 빈약한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쟤들이 지금 네. 문제인 거죠. 쟤들이 적폐인 그렇죠. 거죠. 적폐죠, 적폐. 예. 네. 예. 적폐는 근데 지금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권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스팔트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뭘 해야 되죠? 10월 3일까지는 나오지 말고 네. 이제 10월 9일 날 나와야 되나요? 좀 이제 10월 한글날이니까 네. 쉬셨다가 그러면 10월 11일 이때 나오면 또 11일 이때 나오면 올라가네. 야, 그럼 안 된다. 11호. 예. 11일 이때 나오면 아, 이거 좋은 포인트네요. 11호. 아, 자. 근데 잠시만요. 네. 이런 상황이 네.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면 이제 실수다 아니면 또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기는 계속 지금 처음부터 반복되고 끝까지, 있지.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고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은 네.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깊이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막 호들갑을 치는데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이 좌파들이 하도 뭐 장악한 곳이 많아갖고 이제 귀족적 그 속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가지고 독특한 조직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쩔어왔던 현상이라고 봐요. 저게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자기는 자기 이제 초록이 동색이라고 이미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요. 이 사회적 현상 보면은 네. 중산층, 중간 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죠.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네. 두루둑 네. 떨어지고 서민계층이 훨씬 지금 확대되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귀족, 기득권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축소되면서 결탁되고 그렇지. 이런 양극화가 명확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막스가 얘기했던 상부 구조와 이제 하부 구조의 이제 사회적 구조를 네. 좀 이렇게 명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럼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계속 상부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까? 그 내부의 그들이 생각은 제가 읽을 수 없으나 사회 현상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보통 이제 논의에 있어서는 상식이 두터운 사회 예. 그렇듯이 이제 중산층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원래 네. 자본가 계급을 우리가 완화시키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특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지만 사실은 네. 이제 격차 사회라는 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이제 중간을 두텁게 하기 위한 건데 네. 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점수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믿고 있는 게 반대로 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 짓을 한 거예요. 음. 지금 현재 보니까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네. 추미애 보니까 추미애, 네. 그게 부러웠던 거야. 권력을 누리려고. 그게 네. 부러웠던 거죠. 예. 사회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쪽 예.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해서 네네. 정말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언제 검찰에 출두할까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추석 전에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는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걸 좀 탁 털어버리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론은 지금 비판 여론이 이제 비등하다 보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 뭐 안 하려고 했던 국방부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장프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게 그 동부지검에서 칼을 저렇게 저 정도 뺐잖아요. 네. 그럼 확인해서 추미애 장관 자택이든 어디든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택하고 국회회관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절차상. 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네, 네, 아니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신분에서 국회 신분이 아니구나.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러면 네, 네, 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분 네.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아, 남편분 사무실이 뭐 정읍에 있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럼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저거는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전화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기록, 그다음에 메모, 그다음에 일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도 보면 다 일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메모를 다 웬만한 사람들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특히.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예요. 그리고 자, 저걸 압수수색을 다 끝내야 저 사안 자체가 적극 수사 의지가 있는 거지. 만약에 국방부까지 압수수색하고는 추미애 장관하고 그 남편분 거기를 압수수색 안 한다? 네. 그러면 좀 수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예요. 검찰이 이 정도 갔으면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벌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검찰 이번 추미애 장관 수사는 윤석열이 하든지 한동훈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엄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지 않을 것 아니, 같다는. 면죄부를 주더라도 수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면죄부를 주고 싶으면 더더군다나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추석 전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출두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그렇죠. 관련자 네. 일단 국방부 관계자들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다 네, 조사해서 추미애 장관을 부른다고 하는 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을 때 부르는 거죠. 만약에 안 정경도 되면 국방장관도 소환해야죠. 다 해야죠. 네, 해야죠. 네. 기본적으로. 예, 자. 근데 뭐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질 끌어주길 바래요. 네, 오래오래 가라고요. 네, 오래오래 가서 10월 26일, 11.6 그때 다 총 집결할 수 있도록. 예, 아니 이렇게.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고요. 아, 예. 아, 어디까지 참. 버틸 수 있나 한번 보죠. 예, 어디까지 나라로서는 불행하지만 네. 한번 보자고요. 국민들이 좀 더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시죠. 한번 가보시죠. 뭐 그러면.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각하. 예. 그냥 쭉 끌어안고, 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네.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뭐 어차피 뭐 민주국가에서 뭐 예. 국민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 가장 불행한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아, 이쯤 되면 이제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국회가 저 모양이니.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소문도 올리고 자꾸 이제 이 일반인들이 자꾸 정치에 그렇죠. 관여하죠. 관여해서 결론을 내게 그게 이제 직접 민주정 같은 건데 네. 그걸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소문이 빗발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쏟아져 갖고 청와대 앞길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좀. 솔직히 이제 요즘 제안 드리자면 네. 10월 9일 한글날 맞이게 하신다 그러면 광화문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심열로 쫙 띄우게 해서 그렇죠. 하얀 도포 있고 네네. 퍼포먼스죠. 하얀 도포 있고 백지 저기 뭐야 화선지 쭉 갖다 놓고 한지 갖다 놓고 다 쓰는 거죠, 네, 상소를. 하나씩 쓰고 한마디씩 써가지고 예. 한 줄로 쭉 써가지고 청와대 앞에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집에서 안 신는 신발도 한 짝씩 다 가져 나오셔 갖고 청와대를 향해서 신발에 넣어서 갖다 청와대 앞에다 그렇죠. 놓으면 청와대 되죠. 앞에다 뭐. 놓고. 네, 그때 치우든지 말든지 뭐. 냄새 많이 나는 신발로. 네. 그런 거 한번 네. 자, 여러분, 우리 저 대현 TV와 함께 하시죠. 뭐 그러면 그 10월 뭐 9일이나 아니면 11.6 이때 신발 하나, 종이 하나, 그다음에
볼펜 한 자루 요새 뭐 이렇게 해서 부펜 많으니까 부펜 네. 하나씩 들고 그렇죠. 나오시면 부펜 하나씩. 네. 무료로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 직접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아니 자. 여기 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런 거 한번 쏘셔야지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웃나라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취임식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죠?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차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스가 장관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라면 네, 뭐 이분의 네. 뭐 스타일이랄까, 뭐 네, 제가 제일 그 흥미롭게 보고 있는 네네. 그분이 스타일은 조금 이렇게 소탈한, 아. 예, 소탈하면서 네. 그리고 실행 능력이 좀 네. 뛰어난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을.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신 이분의 이제 그 정치적 자신의 꿈이 청사진이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총리를 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거의 없이 이제 일을 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묵묵히 일을 해오셨는 분이시군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이제 그 몸으로 움직이면서 직접 이제 아베 그의 생각을 네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네. 행동으로 이제 그 일을 해오셨던 분인데 그런 소탈한 모습이 이번에 아마도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을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된 것 아닌가. 와, 근데 일본 하면은 이게 뭐 소탈한 이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떠오르는데 예, 근데 어쨌든 고이즘이 있잖아. 고이즈미 고이즈미 주니치로 네. 자, 어쨌든 아베 뒤를 이어서 이 총리를 한다 보니까 이게 아베 총리가 뒤에서 이제 핸들링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는 최 소장님한테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도 이제 보통 이제 당 대표라는 거 뽑을 때 이제 관리형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있죠. 뭐 일종의 네. 이제 징검다리 네. 그렇죠. 형태.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양반이 그 총리가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안에서 네. 내년 총선 때까지만 그냥 좀 이렇게 잠시 잠시 이제 좀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형으로 뽑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원래 그 맞습니다. 그 임시 총리로 이제 임시 선출이 총리.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임시 총리면 내년 9월까지 네.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제 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자신의 업적을 만들면서 또 그렇죠. 주변 환경 그렇죠. 관리를 네, 좀 네. 잘하고 그리고 아베가 못했던 또 그런 부분들의 약한 부분들의 또 공약 집중적으로 하면서 업적을 만들게 된다면 예.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식 총리 네. 그 선거에는 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선에 들어선 걸 보면 총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4년 정도를 좀 더 이제 총리 제대로 된 총리로서 일을 하고자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본 정치는 건 문이 아닌데 이제 옛날 이제 예. 고소만 일본 이제 정치는 역사만 많이 이낙연 보니까. 당대표가 전문가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오랫동안 그 가문 소위에서 이제 가문 정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일본 이제 소위에서 수상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가문, 바톤을 네네. 이어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홋카이도 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서민계 일본에서 따지면 이제 외지 서민계층 예, 예,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소위 얘기해서 일본에서 변방에서? 그런 식의 소위 정치 개혁이라 그러나 예. 정치 변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층에서부터 서서 이제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 정치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투표할 때도 그 가문을 되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야, 의외네요. 네. 일본이 그런 정치 문화가 좀 예. 강하다 좀 그러더라고요. 세습 네. 정치죠. 네. 세습. 예. 네네.
그 가문의 이제 세습 때는 이런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할아버지가 이제 정치를 했으면 손주한테 가거나 예를 들면 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같은 경우는 또 둘째 아들 그렇죠. 정치를 하고 네. 뭐 아베 신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세습 정치에 조금 이제 젊은이들은 질려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도 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가 총리죠, 이제는. 네. 이게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쿄대나 와세다나 그리고 개요대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이제 호세이 다이가쿠라고 이제 예. 법정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도쿄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만 스스로 이제 뭐 자수성가한 이런 타입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국민에게 좋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으면 일본 국민에게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도 이제 지역색이 되게 이제 강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동북지방의 아키타현이라 그러면 사실은 저게 한 17세기나 돼야 이제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일본 역사에서 보면 나머지 그 아키타현에 저 위쪽에도 문 많이 오고 이런 데잖아요. 네.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사실 홋카이도랑 별 차이 없어요. 맞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보기에는. 맞습니다. 거기서 네. 도쿄로 와서 근데 제가 아키타현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아키타현이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아키타현이 우리 뭐 드라마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저희가 왜 쌀로 유명한데 저희가 진짜 쌀?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제가 강원도 촌놈이에요. 저희가 이제 바닷가랑 똑같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일본에서 도루묵이 가장 많은 데예요. 그래요? 저희가 강원도랑 비슷한 동네인데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도루묵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나는 동네예요. 저희가. 저 아키타현이 왜 유명해졌냐면 우리 국내에서 아주 핫한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저 누굽니까 이병헌 나오는 스파이 뭐 이런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리스 거기에 이병헌이 뭐 다쳤나 뭐 해서 이제 이렇게 연인이 가서 촬영하는 촬영지가 아키타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키타현에 가면 그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지금 총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키타는 아주 꼴촌 중에 꼴촌이거든요. 거의 홋카이도 출신 총리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은 사실 일본에서. 그래서 근데 이 대목에서 그러면 스가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총리가 되면 그러면 남북 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을지? 남북 관계입니까? 한일 관계. 한일 관계. 아마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제 그 청사진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오른팔 격으로 계속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의 이 냉각 국면은 큰 변화가 없겠네요. 하지만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작은 틈이라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크게 끌어내서 한번 좀 잘 다루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뭐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스가가 이제 한미일 요 동맹 관계를 좀 개선하는데 좀 역할을 좀 하면 오히려 좀 경색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 스가의 이제 아베 총리하고 좀 다른 점은 아베 총리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는데 그 어려서부터 정치인 집안에서 또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스가 같은 경우는 실력가 타입이에요. 실력을 중요시하는 자수성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왔던. 그랬군요.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교나 이제 국내 정치에서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그 정치성을 좀 뛰어넘어서 실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모멘트를 좀 잘 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게 저희도 이제 국내 정치인들 보면 이제 실무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 이 양반이 전형적인 실무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실무형이더라고요. 좀 관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도 좀 관방이라는 용어를 써요. 관방이 있어요. 그런가요? 저게 이제 그 당하관들. 옛날 치면 육품, 칠품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승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밤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쉬면서 밤늦게까지 일보는 약간의 격방 같은 걸 관방이라고 해요.
그게 관의 방이야. 예. 네, 일본 그게 약간 이제 지금 숙직실 비슷한 거예요. 관의 사랑방 뭐 네, 쪽 관방이 네네. 이거 치면 숙직실 비슷한 용어예요. 저기 옛날 군걸 안에서.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맞습니다. 예, 중요한 그러니까 잡일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왕명을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총무가 최고. 그렇죠. 총리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봅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비밀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관방이. 관방이 아주 독특한 부서예요. 저기. 그럼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거네요. 그쯤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이제 내밀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비밀스러운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 뭐 다 합친 건데,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 일도 해요. 어, 관방이 정보? 네, 정보기관 일도 합니다. 혹시 일본의 그 정보기관이 그게 지금 청단이지 않습니까? 아마 부처가 아닐걸요. 우리처럼 국가정보원처럼 장관급이 아니죠. 뭐 정보기관이 네. 따로 이제 독립된 예, 기관이 예. 아니고 각 성과 또 내각과 총리실 또 직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네, 있죠. 네. 저희가 그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네. 총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네. 그때는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가면 늘 칠품 육품들이 있어요. 그 방에 가면 그 왕이 빨리 뭘 밤늦게 하고 지시할 때. 뭘 지시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거든요. 다이어트.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관방이라는 게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딱 맞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네. 그 사실 얼마 전까지도 스가 관방장관을 조명하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 네, 맞습니다. 일본을 네. 분석하는 분들. 그냥 약간 비서격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취급해버리고 그 취급했죠. 말았는데 근데 네. 저는 이제 스가를 주목하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최 소장님이 다음 총리는 네. 스가가 될 것 같다고 바로 하셨는데 맞았어요. 바로 그날 확실했어요. 찍었잖아요. 예, 그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어요. 서로 이제 뭐 스가다 예, 예. 아니다 하면서 네, 네, 네. 근데 저는 스가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저는 스가를 조명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아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장 프로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일 외교는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없죠. 예, 예, 없죠. 대일 그리고 외교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의 근간까지도 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지경인데 그럼 이 문재인은 이렇게 지금 이웃 나라의 총리가 바뀌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래 청와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저기 네. 사절을 보내죠. 그렇죠. 네, 서로 네, 이제 네. 뭐 이쪽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답사를 보내지만 이제 당연히 그렇죠. 뭐 옛날부터 외교 관계상 예, 예. 당연히 이제 축하 사절을 보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취임하면 이제 취임하면? 이제 취임하게 되면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물꼬를 트고 네. 좀 근데 이제 지금 하는직 봐가지고는 뭐 대사로 이제 퉁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예, 현재 예, 예. 주일 대사가 그냥 가서 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고. 중요한 거는 임시라는 네, 임시로 이제 1년만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대통령급에서는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이게 일본이라는 우리 참 가까운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역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관례에 따르면 이제 총리들이 가죠. 어떤 예, 이제 총리급들이 가고 적어도 이제 부총리급이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좀 대통령 총리이긴 하지만 이제 대통령급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좀 국제적인 좀 서로 이제 훨씬 더 교류나 서로 이제 상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좀 서로 좀 이렇게 좀 좀 관계를 풀고요. 좀 네. 모색하고 네, 또 그렇죠. 이제 어차피 일본도 이제 올림픽을 내년에는 치러야 된다라는 이제 지금 그런 게 좀 하겠다는 있잖아요. 여론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근데 이제 네. 코로나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예.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상대방이 밉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뭐 그것 때문에 옛날 문제 가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막 같이 협력해서 나갈 부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험 때에 설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요? 네 아, 왜냐하면 그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을 때 아베한테 책임을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맞아. 그러나 네. 그 책임을 다도 안고 있었던 아베가 이제 퇴진하고 네. 그다음 새로운 사람이 섰을 때 이 네.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 주변에서 스가도 어차피 아베의 마루타다, 뭐 아니면 뭐 꼭두각시다 이렇게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게 그 선상에서 관계를 계속 아니, 뭐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 저 아닌가 양반 싶은데. 나오자마자 뭐 망원 예, 옛날에 예. 했던 망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예. 여러 건 또 이제 맞습니다, 언론에 맞습니다.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뭐
그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비로소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예. 있어요. 그 기술이 발달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면서 서로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구조가 바뀌고 동북아 예. 구조도 다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다 그렇죠. 바뀌어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일 관계에서 예. 예전에는 이제 이런 수직적인 분업 체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일본이 조금 더 이제 그 경제력이 있었고 예, 예. 그다음 기술적인 면에서도 일본이 위에 있고 우리가 그 반도체 부품들을 일본에 협정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커가고 예, 이런 예.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렇게 커가고 있으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됐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죠. 여력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한국을 상대적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사죄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비판을 하면은 네. 그때 당시는 일본이 사죄도 하고 잘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로 가면서 아, 그렇군요. 예, 좀 사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반발심도 굉장히 커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그렇지. 상태가 그 수직적인 분업 체계가 어쩌면 수평적 분업 체계로 재편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 예, 예, 우리의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옛날 구조에 계속 묶여 있으면서 스스로 묶여 있으면 우리가 그 수직적인 그 오히려 구조에 네, 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는 네. 수평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네. 아, 이런 말씀. 좋은 굉장히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그 네. 아주 탁월한 식견이신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옛날 문제를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매여 있다는 느낌을 그냥 줘요. 그렇죠. 속에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외 이게 저희도 이제 뭐 국제 이제 세미나 이런 것들에서 한국에 계속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면 매 옛날식 사고 틀에다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 예, 예. 19세기, 20세기 초반 문제는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후 여하를 네, 불문하고 네.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네.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식견 네. 자체가 너무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우리의 이 관점이나 자세를 바꿔야겠네요. 네. 아니 이게 좀 글로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들 그 민주국가 되고 자유롭게 지금 경쟁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 지금 누가 이제 뭐 억눌러가지고 우리를 지금 강제 노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 아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쟤네 아직도 일본 식민지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예.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거 잘 나와요.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이스라엘 어디 가서 뭐 독일 놈들 죽일 놈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냥 뭐 다들 이제 동등하게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키우고 이제 국제사회 나가면 또 동등하게 하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오히려 저 독일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금융은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저는 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 벗어나야죠. 그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을 네. 재점검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렇군요. 그 국내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또 대외적인 태도,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꼭 이제 힘 있는 자의 얘기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예, 이런 예. 태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성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자, 우리가 좀 좋으신 말씀. 힘을 키워서 일본 놈들을 좀 때려잡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그렇다고 조금 때려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같이 경쟁한다는 그렇죠. 의식을 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로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도 일본 너희들 한번 지배해보고 싶은 그 로망. 아니 그래서 이현주 욕망. 선생이 만화로 그랬잖아. 네. 남벌. 남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향적인 자세를 바꾸자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길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하여튼 뭐 때려잡을 수 있으면 한번 때려잡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분 윤미향이라는 사람입니다. 윤미향.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신, 그래서 위안부 활동으로 이 심신이 다 지금 멍들대로 멍들어 있는 이 할머니들을 앞장 세워서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윤미향. 그래서
검찰이 8개 혐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8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악질이면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아니, 당연히 구속이죠. 예. 아니 구속 여부야 뭐 사법부가 판단하니까 뭐 예. 그렇지만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청구를 했었어야죠. 일단 무조건 해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뭐 아니 뭐 옛날에 이쪽에 있는 우파 사람들 잡아낼 때는 뭐 네. 전화 한 통화라도 구속영장 청구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명백한 네. 저렇게 예. 증거들이 나오고 관련 당사자의 증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좌파들이 얼마나 증언을 중시했어요. 이번에 추미애도 증언이 나왔죠. 맞습니다. 윤명도 증언,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하나왔죠. 네. 뭐가 더 필요해? 옛날에 그 손석희 선생님 말 듣다나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도 이 세상에 지금 집권 권력자들에게 좀 쏠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힘이 좀 실려 있어요. 많이 실려 있으니까 입도 뻥뻥 못하고 그나마 윤미향을 이 정도로 기소하는 것도 박수를 쳐야 하리라고 좀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야당이 네. 국회가 할 수, 그러니까 저는 뭐 국회에서 늘 소수가 저기 대항하는 방식으로 원칙대로 하는 걸 네. 하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면 네.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그 상임위 내에 청문회에서 상임위 안에서? 네, 네. 증인 참고인을 네. 소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런 문제들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네. 해서 야당 스스로 야당 혼자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네. 사실관계를 네. 그대로 당사자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가부 자체에도 청문을 할 수 있어요. 여가부 자체를 청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증인과 참고인을 늘 소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3분의 1만 하면 돼요. 저 상임위 자체에서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뭐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여야 합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야당은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어쨌든 검찰 수사, 조사 결과 사기를 쳤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죠.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네, 드러난 사기꾼. 거죠. 예. 사기꾼에다가 거짓말까지 엄청 했지 않습니까? 자, 저 정도 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거를 야당이 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게 아니, 국회에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며칠 옛날에 달고. 오빠 같은 최소한 당 윤리위에 해부하고 최소한 그런 절차는 해요. 최소한 네. 제명이죠. 네. 네. 본인은 뭐 스스로 뭐 당원권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아, 당원권을 스스로 혼자서 정지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야 미양아 너 여기서 그냥 있으면 너 잘릴 수 있으니까 대충 네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해줄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라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죠. 그 자체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세상에 나 오늘부터 국민 안 할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절차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저건 당 윤리에 당연히 회부해서 윤리의 결정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 나 오늘부터 당원권 국민 투표권 행사 안 할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네. 나부터 선거권 행사 안 할게 말이 돼요? 비례대표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고 좀 봅니다. 아니 사기죠 저게. 아니 사기입니다. 당연히 당에서는 당 윤리 회부해야죠. 그렇죠. 국회 윤리 회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결정을 내려서 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뺄 것 같으면 떼야 되는 거죠. 요 윤미향 씨가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엄호를 했냐면 민주당도 엄호를 했지만 시민단체들도 또 엄호를 했어요. 그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토착 외구다. 예. 진짜.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는 이 친일 분자들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했으나 안 됐죠. 이게 대한민국 이 지금 현재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낯이고 저렇게 시민단체를 운영해 왔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또 여럿이 있어요.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단체가 아닌 거죠. 예. 저는 뭐 옛날부터 우리가 민간에서 뭔가 뜻 있는 일을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네. 뭐 한국적 특성일 수도 있지만 다 이게 나라 돈 받고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세상에 나라 돈 받고 하는 시민운동이 어디 있어요? 네, 저 정도 되면은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앵벌이를 한 거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저게 뭡니까? 사람, 아픈 사람, 뭐 아니면 나이 든 사람 앞에 내세워놓고, 돈 주세요 해서 받아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아, 말이죠. 진짜 제일 네. 못된 일을. 제일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저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는 반박문을 또 냈습니다. 그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단체하고 네. 이 사람의 그 사적인 것을 또 동일시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니 사람 저게 한국 사회의 아. 뭐 한국 사회에만 가지는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그 좌파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지속권하니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독재죠. 원래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독재가 그래서 되는 이제 거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뭐 이 북한도 그렇고 다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적인과 공적을 구별하지 않아요. 네. 저- 그 자기들은 정이고 이제 네, 자기들은 그렇죠. 심판자고. 그 좌파의 삶이 그래요.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종석부터 시작해 조국부터 시작해 추미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는 추미애는 판사였는데 왜 그래요 거기는? 판사 이전에 좌파잖아요. 아, 판사였는데. 우리법이 우선이고 우리법 위에 좌파가 있는 거니까. 아 예. 네. 그게 뭐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건강한 좌파의 의식인가요? 아 그게 아니죠. 그 명분 작가죠. 그게 아닌 거죠. 네. 그게 좀 중요한.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야당에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뭐 20세기 이제 유럽 좌파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독특한 이제 공격 방식 중에 하나 상대방을 하는 이제 전략인데 예. 항상 사건이 발생한 지점을 보지 말고 네. 진지 본부를 보라고 센터를 봐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의 센터가 어디냐면 여가부예요. 아, 옛날에 여가부요.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저기 뭐야 네. 그 자살한 무슨 여배우 사건 때문에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난리법석 들었던 그 친구. 장자연. 네, 장자연 사건 때문에 거기 그 뭐죠? 여자 하나 있죠. 그 예. 뭐지? 윤 무슨 그 상준하게 저기 윤머니게 그 저기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거짓 증언. 예, 증언해가지고 왔다가 네. 아, 지금 도망가 있죠. 예, 캐나다로. 그 네. 친구 에워싸고 쌩 난리 쳤던 게 어디냐면 그 본부가 여가부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 돈을 가장 많이 뿌리고 있는 데가 여가부예요. 아, 그렇군요. 여가부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 그렇죠. 시민단체 돈 뿌리는 네. 일밖에 없어요. 예. 돈 나누는 일을 합니다. 하다못해 대학교 동아리 또 돈 나눠주는 여가부예요. 근데 전 잘 몰라 그러는데 다른 네. 나라에도 여가부가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통일부와 이제 여가부 이런 좀 독특한 구조죠. 부서들이 예, 맞습니다. 만들어진 것 이런 네.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저게 부서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일이 없는 부처가 생기면 네. 자꾸 일을 만들어요. 예, 일을 만들어요. 존재가 그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부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만든다. 그게 부처 이기주의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저기는 네. 다른 데는 그냥 뭐 과 단위에서 이제 그냥 뭐 일을 챙긴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 전체가 부처 이기주의인 거예요. 여가부 여성만을 위한 부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저게 어떻게 돼요? 보육도 가져가고 무슨 뭐 가족 관련된 것도 가져 노인도 가져 모두 5만 가지 동네 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면. 그럼 없애야 되겠네요, 빨리. 네? 빨리 없애야겠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한 거기는 윤지호입니다. 윤지호, 윤지호 윤지호. 그래요. 그 네. 비슷하네. 아이. 자, 네. 저 여가부는 말이죠.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파평윤 씨가 굉장히 훌륭한 집을 근데 했는데 왜 여가부가 그러지? 있다는 게 네. 여성을 또 차별하는 시각이 잔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왜 여성 남성부는 남성부는 없고요. 네. 여성부만 있는지 이제 차별이 없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자고 하면서 아니, 어떤 댓글에 보니까 뭐 국방부가 남성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방부는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부입니다. 전화부. 카카오톡 국방부 지부야. 카카오부. 네. 자, 여러분, 이 윤미향을 그나마도 좀 기소를 한 것이 다행이다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 그 상황인데 여기 이제 서울 서부지검의 검사장이 노정현 검사장이에요. 아버지 노승행 변호사도 검사장을 지내셨고 남편 조성옥 변호사도 검사장을 지내신 그야말로 법조계 집안이시죠. 거기다가 전국 유일의 현재 검사장이고 그리고 남매 또 남동생도 또 사법고시를 봐갖고 남매가 동시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런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남동생 노혁준 변호사 이번에 지금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하고 계신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영장을 안 쳤어. 영장을 쳤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그게 이제 네. 조국 때부터 들어가서 네. 이제 검찰 개혁을 딱 외치고는 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한 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자기들 이제 치부를 카바치로 들어갔는데 뭘 지금까지 다 만들었냐면 네. 포토 라인 없앴죠. 없앴죠. 뒷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맞습니다. 인권 강조한다 해서 이제 구속영장 환불을 안 하게 됐어요. 네. 이거 조국 이전에 뭐였습니까? 뻑하면 다 구속이었잖아요. 다 맞습니다. 포토라인 세우고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사람 조사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포토라인을 안 세우니까. 아니 추미애 아들이 일요일 날 몰래 네. 조사받고 나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지난 정부 때 했죠. 네. 다 포토라인 세우고 아니, 무조건 구속영장이에요. 예, 시대로 7시간으로 다 준비가 되죠. 근데 구속영장을 치면 뭐가 문제냐면 얼마나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냐면 구속영장을 치면 옛날에는 그 소위 해서 서울지검이나 여기 옆에 그 대기실이 예, 있었어요. 예, 예. 여기가 아니면 서울구치소 가서 대기를 해야 돼요. 아, 네. 구치소 안에 해서 들어요. 근데 구치소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해요. 아, 그렇지. 다 벗고 네, 신체. 내가 네. 내가 구속 당할 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사전적으로 그걸 해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런 거 안 당하려고 조국이 시켜가지고 그거 그 짓 한 거예요. 검찰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네. 한 명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한 일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아. 지들이 그렇게 해봤거든. 예.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거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들 안 당하려고 조국 시켜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딴 게 아닙니다. 지들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네. 그런 짓 안 당하려고 지금 카바 쳐놓은 거. 그게 검찰 개혁 지금까지 한 거야. 그럼 조국이 그만큼만 했고 지금 추미애를 지금 이렇게까지 맡고 있는 거는 아예 그냥 저 검찰을 다 장악해서 아예 수사조차도 안 수사도 하게끔 안 하려고 하게끔 하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추 장관을 제가 볼 때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버티고 밀어주는 거는 아예 그냥 확 펜스를 쳐갖고 앞으로 너는 우리 쪽에 조사할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같아요. 검찰의 수사 기법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까지? 구속한 다음에 여죄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타이틀을 털어서. 윤미향을 딱 만약 구속하잖아요. 구속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좌를 다 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별게 다 나와요. 그러면 업무상 배임, 뭐 횡령 이런 거 뭐 돈 1,000만 원 이런 거 부지기수입니다. 시민단체 운영하는 거 업무상 배임, 횡령 말씀드렸지만 자기 통장하고 시민단체 통장하고 구별이 없어요. 구별 안 하고 네, 그렇게 실제로. 다 써요. 그렇게 네. 다 씁니다. 아니 그리고 좀 네. 심한 게 그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 받잖아요. 부의금. 네? 사기죠, 그 사기. 부의금 받아 그거를 챙겨 먹고 아, 야 이건 저질이 아니 부의금 통장을 네.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예. 그게 볼 때 일단은 그게 배임이고 그게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렇죠. 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청와대,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지만 야당은요 요만한 꼬투리만 있어도 다 조사하고 다 계좌 까고 다 합니다, 여러분. 네, 엄청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을 뿐입니다. 검찰은 3개 가지고 조사를 해요. 전화기, 계좌, 구속.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아니 지금 그 누굽니까 그 저기 김웅이라는 기자 네. 네네네네. 구속시켜놨으니 바로 인정하잖아요. 풀어달라고. 네. 다 구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그 채널A 기자는 말이죠. 뭐 검언 유착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강요도 미수에 그쳤는데 구속시키고. 아니 저 당연히 저 구속 보좌관 당연히 구속이라니까요. 아 이게 진짜 이거 보좌관이 아니라 좀 윤미향도 구속시켜야 되고. 다 구속 아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제가 지금 이 검찰이.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조국이에요. 예. 지 안 들어가겠다고. 조국이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군요.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 다 드러난 게 그거예요. 지금 쭉 보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여권에서 줄줄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조사할 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토라인 안 써요. 다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할 일이 많네요. 우리가 지금 신적폐를 처단하려면 이것도 한 10년,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조리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엄단하려면 말이죠.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를 잘 마치셔야 할 텐데. 그래서 네. 야당에서 네. 저 여가부를 특별 감사를 하고 특별 조사를 해야 돼요. 여가부를. 여가부 예산이 1조 원이에요. 조 단위에 여가부는 1조 원. 조그만 부처가 네네. 조 단위의 돈을 써요. 왜 그렇게 해요? 여가부가 원주시 예산하고 비슷하네요. 예산이. 거기 인원 얼마 되지도 않아 여가부 직원요. 그렇죠. 원주시는 36만인데. 여가부는 자기 직접 하는 사업이 없어요. 다 저게 시군구단으로 다 뿌려주는 사업이에요.
저기 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 갖다 자꾸 안 치는군요. 다 시민, 저 밑에 네. 있는 산하 기관부터 시작해서 네네. 산하 무슨 공공기관, 그 다음에 온갖 데 단체들이 다 저기서 돈 받아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리가 있거나 부조리가 있어도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 묻혀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가부는 우리가 좀 치는 거를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아이고, 뭐 예. 작은 부처, 뭐, 그때 여성 문제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번 윤명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시민단체에 국가가 돈을 주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칙적으로 금지, 이걸 금지 원칙을 세워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 그 시민운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거는 국가에서 그게 관변단체잖아요. 어용단체잖아요. 옛날에 맞습니다. 치면. 맞습니다. 네. 어용단체가 지금 어용단체가 전국에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예. 대학교 동아리도 그러면 어용 동아리예요. 나라 돈 받고 하면. 그렇죠. 그럼 나라 돈 받고 왜 지들끼리 좋은 일 하면 지들끼리 돈 모아서 하지. 맞습니다.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아야죠. 네. 기부받기 쉽지 않.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기부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가위,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 위원회 상임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을 부당수령했고 횡령했고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여가부도 책임을 좀 지고 장관도 좀 불러갖고 이거 좀 장관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좀 더 나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사용하는 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로 뿌려지는 줄줄 새고 있는 돈을 다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뭐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게 뭐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뭐 김미애 의원님도 이제 워낙 저런 걸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저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여가부를 일단 가세요. 아, 그렇군요. 여가부 가시면 됩니다. 여가부 가서 농성하세요. 시위하세요. 자료 가져오라고 시위하세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열람권은 국민들도 열람권이 가능해요.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너무 잘하는 게 자료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뭐 금감원부터 해서 자료 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보겠다. 열람은 반드시 시켜줘요. 아, 그렇군요. 가서 제가 손으로 써오면 됩니다. 하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자료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가서 찾아가서 열람하면 됩니다. 이건 100% 된다는 거죠? 네, 100% 됩니다. 열람을 안 시켜줄 수가 없어요. 자, 김미애 의원님 당장 여가부를 방문해 주시기 보좌관들하고 국회의원들 몇 분 가시면 돼요. 가서 열람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 국민들도 열람 요청하면 해주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면 부처에다 정보 공개 요구하세요. 제가 요새 전국의 시군구까지 정보 공개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료 공개 포털에서 정보 공개의 달인, 정보 공개 자료 정말 잘 줍니다. 일선에 있는 저기 뭐 주무관들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공개 잘해요. 근데 여가부가 뭔데 공개를 안 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내려가는데. 네, 빨리 내놓으세요, 여가부. 자, 여가부도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한번 대책에 한번 다뤄주길. 아니 국민의힘도 딴 거 할 게 아니라 당원들도 많은데. 카톡으로 보내세요. 여가부에 자료 공개 요구하자고. 한 수백만 건 보내세요. 그렇죠. 수만 건 자료 공개 똑같은 거 요구하세요. 여가부를 폭파시키면 되지 그걸로. 그러네. 메일하고 메일로 보내고 자료 공개 포털에다가 계속 여가부에 하세요. 아니죠. 국방부에 하듯이 그냥 카톡으로 해서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톡 우리가 모르니까. 여가부 카톡을 모르니까. 아니 국방부도 카톡으로 휴가를 내주는 판인데 당신들도 자료는 카톡으로 웬만하면 주시지. 그래 저기 여러분 천년말건 갈 것 같지만 저분들 다 나중에 다 적폐로 그렇죠. 차 약화된다는 적폐죠.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맞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자,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렇게 극단적인 이런 책을 쓰셨어 그래.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이 책 장사가 돈이 많이 남거든요. 이 밥 우드워드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경로입니다. 경로. 더 레이지인가요? 네. 자, 경로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에피소드를 좀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볼까요? 아이고, 연세가 1943년생이시니까
예, 나이가 많으시죠. 베테랑이시. 요분이신데, 기자로서는 최고, 베테랑 기자죠. 예,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버금가는 그 시골 동네 워싱턴 DC의 작은 언론사를 전 세계적인 언론사로 등극시킨 장본인이죠. 예, 워싱턴 포스트.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가 좀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이 앤드루 킴 CIA 코리아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마크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하고 지난번에 방북을 했었는데 그때 방북해서 김정은하고 만찬을 하는데 여기 이제 김여정도 있고 리설주도 있고 김영철도 배석을 했습니다. 담배를 꼬나무는 저 김정은을 보고 이제 이 앤드루 킴이 한마디 한 거예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좌중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를 트럼프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닌가요? 예? 트럼프에게 들었다고 예,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전달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 아니고 아니죠. 전달되고 또 해석이 그렇죠. 되고 네. 했던 이런 예. 굴곡들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밥 우드워드가 예전에 그 기자로서의 어떤 솜씨보다는 좀 작가로서의 좀 기교를 부린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그냥 혹하는 주제. 네. 담배를 물었는데 안 됩니다 했더니 다 얼어붙었다. 이건 뭐 그냥 좀 약간 소설다운 느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는 얘기를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셨을 때 그때도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 네.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로 이동하는 그때 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우리 다 이렇게 영상으로 저도 이제 봤는데 그럼 그때도 다 얼어붙었었을까요? 부부끼리 마주 예. 앉았는데 예, 예. 담배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직접 얘기한 것보다는 그냥 이제 김정수 교사가 담배가 해롭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리설주도 이제 옆에서 긍정하는 네. 정말 해롭다고 한다 이렇게 긍정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예, 예. 그런 얘기에 이제 옆에서 굳어지더라 뭐 굳어버렸다 이런 거는 조금 상황과 맞지 않지 않나 그렇죠. 네. 싶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들을 보좌하는 이런 그 영상도 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하노이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쉬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니까 김여정이 이제 재떨이 갔고 김정은 그 재떨이를 맞아요. 갔던 네, 그런 맞아요. 장면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왜 이제 옆에서 굳어졌는지 네, 이런 그렇죠. 예, 뭐 그냥 좀 뭐 재미삼아 한 것 같은데 잿더리 얘기하시니까 옛날에 그 넘버 3라는 영화 있었나요? 거기서 넘버 2냐 3냐를 놓고 싸우는데 잿더리를 던지는 게 액션이나 하여튼 뭐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는 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그 시신을 여기 그 고위 관리들이 보는 데다가 비치했다. 거기다 놨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걸 저도 보고 그 읽고 나서 네. 생각을 좀 해봤더니 사실 권력자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지고 나는 부드러우니 나를 믿어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사람 목을 따서 네. 이렇게 야만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는 총살하고 너희들 행동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원포는 넣을 수 있지만은 네. 그 목을 따서 그 모두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권력관의 관점에서도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죠. 그 그런 생각까지 아니 그때 못할까요? 장성택 그때 죽었을 때는 무슨 뭐 고사포로 쏴주겠다는 거 고사포가- 아니었어요? 뭐 아니 뭐 시신이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뭐 말이 형체도 없고 되는데. 형체도 네. 없다고 네.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참 제가 이거 밥 우드워드가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좀 오보가 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굉장히 요리를 좀 잘 하시는 예, 그렇죠. 것 그 같습니다. 글을 쓴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대목은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네. 이 부분은 2017년을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북한이 좀 그때는 약간 좀 움찔움찔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엄청 조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큰 것 하고 하고요. 네. 그리고 7월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이 생각했던 그 이게 대외적 환경은 그 중에서 남한이라고 하면은 2018년 2월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 갑자기 바뀌었죠. 2017년 5월에 5월에 바뀌어서 바뀌었죠. 네.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그 손을 내밀었어요. 예, 예. 정상회담 하자, 맞습니다, 한국적 맞습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이렇게 계속 이제 메시지를 던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구걸을 했죠. 예, 근데 그걸 예. 선뜻 잡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노동신문에서 이 말귀를 알아 못 듣는다고 막 이렇게 반박할 정도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예, 그런 예. 신문의 구절이 나왔는데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의 이렇게 손을 선뜻 잡을 여유가 없었던 거죠. 엄청 급한 짧은 시간에 네.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9월 달에는 그 국제 그 유엔 총회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로켓맨이라고 네,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네. 늑달이라고 네, 늙은 뭐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반박하면서 김정은 개인의 성명도 막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말 전쟁으로 이제 막 치달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예. 자, 소장님, 김정은이 어디 몸이 불편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보도가 쭉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요즘 뭐 난민국 바람으로 어디도 뭐 그 재해 현장, 수해 입은 현장도 가보고 뭐 우리가 지금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예. 김정은이 갖고 있는 질병이 이게 오래된 만성. 만성화된 이런 질병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는 예. 급성적인 굉장히 급성적인 이렇게 임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곧 죽을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쉬게 되면 네. 정말 아파서 쉬는 것 아니냐, 수술을 한 것 아니냐, 뭐 예, 예. 사망한 것 아니냐, 뭐 여기까지 얘기를 예. 하죠. 그렇죠, 래서 그렇죠. 만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격하게 이제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면 급격하게 이제 쓰러지거나 이런 거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만성적이기 때문에 또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도 그렇군요. 볼 수가 또 있겠죠. 꾸준히 말. 근데 딱 보면 옛날에 뭐 세종대왕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뚱뚱한 예. 체구였기 때문에 근데 당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뇨의 예, 고혈압에 예, 예. 예, 과체중에 당뇨는 뭐냐면 당뇨는 이제 조절하는 거잖아요. 늘 네, 당뇨인데 그렇죠. 당뇨의 가장 그 좀 취약한 게 뭐냐면 쇼크예요. 쇼크. 예, 당뇨가 쇼크가 잘 오거든요. 이게 예,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그 이제 당뇨가 만약에 옆에 바로 그 순간에 조치가 안 되면 위험한 거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위험한 게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사진이 살이 좀 빠진 사진이 나왔어요. 사실은 원래 배가 막 산만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나왔던 제가 사진으로 기억이 되는데 수해 현장에 가서 난닝구 차림으로 있는데 근데 상당히 이게 좀 체중이 좀 줄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기 위한 네. 건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아예 겉옷을 다 걷어내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만 딱 해서.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아픈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몸이 안 좋, 아니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저희 집안에도 이제 뭐 어머니께서 이제 어렸을 때 당뇨병을 앓으셨고 그러지만 예. 당뇨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쇼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쇼크가 한두 번 왔을 수도 아니 그러니까 있죠? 제가 매번 보니까 저 양반도 쇼크로 쓰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구나. 저게 어느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네. 사람이 쇼크가 오거든요. 근데 그 쇼크가 온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바로 조치를 취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취업되는 거죠. 네. 그럼 저 뭐 인슐린을 맞거나 그렇죠. 뭐 해서. 바로 저건 이제 어려운 조치가 아니니까. 저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예, 여러분 김정은 저기 뚱땡이가 저기 몸이 좀 안 좋은데 금방 죽을 병은 아니고 만성 질환 뭐 당뇨 고혈압 요쪽 계통에서 조금 좀 저 양반이 어디 혼자 갈 일은 없잖아요. 혼자 가서 쓰러지면 이제 가는 거지만 혼자 갈 일이 없죠. 없잖아요. 혼자 갈 일이 없죠. 예, 뭐 거기 저 주변에 그냥 특히 저 리설주가 아주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뇨병 환자는 일단 이렇게 빠릿빠릿 외부 활동을 잘 못해요. 그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천천히 걸어서 운동하는 건 맞지만, 뭐
활달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활동하고 이런 걸 못해요. 아, 그게 그래서- 그게 충격이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북한의 이제 권력 구조를 보면 예, 예. 그 지난번에도 이제 김여정에게 뭐 위임했다, 위임했다. 할 예, 얘기 권한을, 나올 네, 정도로 이제 아랫 사람들을 활동 많이 시키거든요. 음. 예를 들면 리병철이라든가 김덕훈이라든가 예. 뭐 새로 이제 이렇게 부임된 사람들. 리병철하고 또 김덕훈 무슨 직함이 있죠? 리병철은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군수 담당, 예, 군수 공업부장이었어요. 아, 예. 근데 군수공업부장이면 장관급이죠? 그렇죠. 네. 근데 군수공업에서 가장 이 사람이 이렇게 핵심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네. 핵 개발이거든요. 핵. 아, 제일 중요한 거네. 근데 군수공업이 핵 예, 개발이구나. 짧은 네. 시간에 정치국 위원을 했다가 그다음에 정치국 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네, 네, 굉장히 네.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인데 아, 네. 그 얼마 전에는 노동신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정면에 나오면서 아. 그 농장에 이제 뭐 예. 지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리병철. 그래서- 네네. 아, 이병철은 어디나 가나 공업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네요. 우리 저 삼성 우리 돌아가신 회장 이병철 돌아가신 회장님. 네, 회장님도 이병철이신데. 네. 아. 야, 이게 군사통으로 이렇게 예, 예. 회자가 되는군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이제 네. 그 농업 예. 지도까지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거 보면 김정은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 그건- 측근들을 통해서 그거 커버하는군요. 그렇죠. 보완적으로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역할 분담이다, 권력 분산이다, 뭐 이런 아니, 얘기를 많이 하는 제가 거예요. 왜 이게 좀 비유가 욕먹을 비유긴 하지만 예, 예. 그 세종대학교에서 당뇨병을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으셨어요. 예. 그래서 말년에는 세종대왕이 후반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실상 세자한테 위임해요. 아, 대외 활동을 직접 못하시고. 직접 네, 그건 네, 못하세요. 네. 그 정도로 음.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부대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국왕의 거의 역할을 세자한테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문종이라는 국왕이 예. 사실상 왕노릇한 게 훨씬 긴 거예요. 아, 거의 10년 가까이 왕노릇을 해요. 타이틀은 한 2년밖에 못 들었지만 예. 거의 10년 가까이 왕노릇을 해요. 문종.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의 시대는 세종대왕 혼자만의 시대는 아니에요. 거기에 뭐 그러네요. 나중에 나오는 이제 세조 있잖아요. 세조도 예, 예, 있고 예, 예. 이 소액에서 왕자 그룹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세조 같은 경우는 뭐 군사 관련된 책들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예. 것들도 외교 관련된 것들을 신숙주와 같이 세조가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종 같은 경우는 내치에서 이제 안에 한 일들을 이제 문종이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세종 후반기 거의 10년 가까이 압축적으로 7, 8년 정도는 사실은 세종대왕이 통치 기간이라기보다 세자를 중심으로 한 왕자들의 연합 체제였다고 본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무슨 당뇨병 같은 거 때문에 저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계속 유추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 역사 말씀하시니까 현재를 보는 이런 네. 힌트를 굉장히 아, 많이 그렇죠. 주세요. 맞습니다. 워낙 또 훌륭하십니다, 그쪽 관계는 또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근데 여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쇼크나 이런 게 또 쉽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두 가지 질병은 완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다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죠. 관리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치장이 없겠으나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예, 우리가 보는 게 국정원에서 지금 정보부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얘기를 합리적이죠. 예,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왜냐면 저게 일단 당뇨병에 취약한 게 이제 신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지만 예. 무릎 일단은 근데 점점 움직임이 적어져서 일단은 무릎 쪽이 이제 약해져요. 아, 운동량이 그러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량을 업무량을 대폭 줄여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아,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이 호르몬 문제 때문에 저기 당뇨병 환자한테는 쥐약이에요. 그럼 맞네요. 이게 지금 예. 우리 최경영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리병철이나 아니면 자기 동생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네, 분담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뭐 위임 통치라기보다 이제 그런 조선시대 때 왕조 시대 때 거를 보자면 네. 왕이 이제 사실상 업무 자체 양을 대폭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제만 상의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논의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예, 그렇죠. 논의 단계는 들어가죠. 최종 회의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회의를 안 최종 네. 파이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업무를 낮추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현장 말씀이 업무를 딱 현장 맞습니다. 낮추는 그 거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예, 지팡이 짚은 적이 한 번 있었죠. 나왔지 네, 있었죠. 무릎 예, 이게 원래 저 당뇨 당뇨 환자들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세종대왕이 거동을 못 해요.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은 과체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키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워낙 고기를 좋아했거든. 비슷하네요. 육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기는 저 김- 치즈를 좋아한다. 김정은 와인도 좋아하고 뭐 네, 치즈 네. 좋아하고 여기도 고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고기는 저도 좋아하는데. 네. 식사량도 많으시고. 예. 그때 자, 여러분 그 저희 마지막 이슈를 잠깐 짧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 유니스 의원이 요즘 테마주까지 생겼대요. 예, 워낙 이 세간에 집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옳은 얘기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잘 하시죠. 유니스 의원. 예, 재정 전문가이시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신 분인데, 자, 윤희숙 의원이 코로나 검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셨나? 예, 우리 방송 보신 것 같아요. 이게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모, 검사자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좀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 방역 당국이 이제 검사 인력도 줄고 검사자 수도 줄어요. 많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가 주는데 마치 방역을 잘해서 조치를 잘해서 그래서 확진자 수가 주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죠. 예. 저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요 주장, 요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건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다분히 그냥 의혹 제기인데, 자, 필요할 때 검사자 수를 늘려서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방역을 통치에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네. 제가 이제 그 3월달 이전에는 저희가 예. 이제 1월 20일부터 이제 이 코로나 환자가 첫 발생한 게 1월 20일이더라고요. 예. 근데 2월달까지는 하루에 두 번 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네네. 뭐 4시, 9시하고 네, 이제 네. 오후 4시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같이 비교하긴 뭐해서 네. 처음 발표했던 이제 3월달부터 제가 데이터를 쭉 통계를 내봤어요. 쭉 통계를 내봤더니 이게 3월달부터 이 정부 뭐가 안 좋았나? 그러니까 3월달부터 4월 총선이 벌어질 때까지는 조사자 수가 주간 단위로 보면 한 6만 명대. 그때 예, 대구에서 그 신천지교 하면서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엄청 났었죠. 네. 6만 명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명대를 넘어가고 뭐 네네. 400명대를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네. 쭉 하다가 네. 총선 이후 총선이 끝난 확 다음부터는 줄죠. 이게 이제 3만 명, 4만 명대로 줄어요. 주간 단위로. 제가 예,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면 네, 3만 명, 4만 명 단위로 줄어가지고 예. 확진자 수가 이제 대폭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쭉 줄어들다가 지난번에 이제 쭉 8월 와가지고 15일 날. 이다음부터는 7만 명, 뭐 8만 명대로 다시 이제 올라가요. 예, 5만 예. 이제 5만 명. 그다음에 예. 이제 8월 달 올라오면 10만 명대로 넘어가요. 조사자 그렇죠. 수가. 하루 조사자 수가 뭐 2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네. 10만 명대 이러니까 이제 또 네. 확진자 수가 이제 막 몇백 막 명 늘어나죠.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예, 예. 이건 패턴이에요, 그냥. 예. 네, 그냥 뭐 이걸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느냐는 이제 논외로 하고 네.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보면은 그 대통령 국정지도가 떨어질 때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는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8월 달로 넘어오면 또 이제 안 좋아질 때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날에 이제 광화문 집회도 이런 있고 말이죠. 동일한 패턴이 보이면 과학적으로 보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법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패턴은. 인위적인 무언가가 그렇죠. 개입돼 이제 있을 수 있는 이게 개연성이 있죠.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조작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것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확률이 낮은 현상이 반복돼서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뭔가 법칙성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성이 아니라면 네. 그건 인위적인 인위적인 것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패턴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변화를 준비할 뭐 관련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 이런 확진 사례가 지금 많아요. 전체 확진자 중에 한 4분의 1쯤 되니까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25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이 자 그러면 항체 검사를 하자. 항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증상 확진자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체크 안 된 사람들을 한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는 건데 1,440명을 했는데 항체를 가진 사람이 1명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무증상 확진자는 많지 않은데 아니면 거의 없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한 2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질본에서 질청에서 예. 질청거리니까 좀 이상한데 질청거리는 거. 예. 이거는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우리 검사자 수가 너무 적어서 예. 확진자 수가 적은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당초 걸린 사람이 적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부터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전 국민이 이제 전수조사를 네. 해야지만 아니면 한 도라도 샘플링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 저 강원도 같은데 좀 네. 좋지 않습니까? 네. 한 도라 어디든지 샘플링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접근하는 과학적으로 네. 접근하는 방식. 맞습니다. 이분들은 네. 과학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이건 좀 뭔가 뭔가 안 모르는 맞아요. 거죠. 뭔가 안 맞아요. 예, 뭔가 안 맞죠. 충분히 예. 뭐 제주도라든가 어디 할 수 있어요. 샘플링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군 단위로 찍어서 강원도 한 군데, 뭐 경기도 한 군데, 뭐 충청도 한 군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심시키거나 아니면 앞으로 질본도 대비를 해야죠. 이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전체적으로 질본도 지금 이게 약간 좀 겁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질본이 하기 싫어하겠죠. 전수조사를 했다가는 지금 그냥 이 합리적 의심인데 굉장히 난리가 날 겁니다. 5천만 명에서 1%면 50만 명인데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이 조사, 항체 조사, 이게 참 이게 재미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항체 조사를 해서 그래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대충 나와서 많지 않은 거 확인했죠, 여러분. 예, 이제 코로나 뭐 무증상 확진자 많지 않으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안전하게 좀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했더니 적어도 너무 적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많은데 항체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확진자를 도대체 어디서 네. 분간해내야지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는 거예요. 방역의 구멍이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거 아니면 데이터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실체를 자꾸 이제 질청에서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1년을 넘어갈 걸 생각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떠나야 돼요. 이건 뭐 국가의 미래를 이제 달린 문제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질청에서 지금 현재 매일 하고 있는 확진자 관련된 거 말고 본질적으로 이 소위 얘기해서 이게 장기화에 대비해가지고 국가 전체에 좀 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건지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팩트를 정확히 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정확한 사실을 질청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늦었지만 지금부터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번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알려져 있는 정작 중국은 지금 이 코로나를 종식을 선언했어요. 축제까지 했잖아요. 예,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어요. 중국은.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통제된 사회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를 적어도 해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도나 시나 이런 집단적 아니면 인구별 나이대별 나눠서 좀 하세요. 좀 뭐를. 그 샘플을 만들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무작정 제가 최근에 KBS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 코로나 확진됐던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그렇죠.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네? 아니, 독감보다 한 두세 배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독감보다 한 두세 배는 고통 들어왔어요. 이거 몰핀을 맞아도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포가 불안과 이런 게 다 조장이 됩니다. 근데 정작 데이터 조사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얘기들을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확진 안 해도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방역을 너무 잘해서 네.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이제 2단계니 3단계니 할 헛소리 할 게 아니지. 그렇죠, 아니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죠. 정부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야. 맞습니다. 서로 지금 완전 질척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 질척거리고 있는 건데. 네. 질척거리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인데 네. 이곳에 이제 정치성이 들어갔다 개입됐다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일단 이게 지금 지금 좀- 팩트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과학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좀 그거를-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네요. 그걸 내놔야 됩니다. 지금 저 본인이 영전 저 총장님 되셨다고 해서 그걸 정경 씨가 자꾸 좀 뒤로 미루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한 해 독감이 강하게 몰아쳤을 때 5,000명 가량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1월 달부터 지금 9월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추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죽은 사람은 360명에서 370명 사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다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고통을 더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확진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만나보면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또 해열제만 열심히 먹고 예. 해서 먹고 2주 만에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네. 질청에서 정확하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서로 그렇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질병이나 전염병이 아니라면 뭔가 좀 명확하게 병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샘플링 조사가 됐든 전수 조사가 됐든 질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마음을 좀 맞습니다.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차라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좀 생활 그렇죠. 패턴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2.5단계 그러면 뭐 3단계 2.5단계하고 2단계하고 2.25단계는 뭔지 이게 정부가 그냥 말만 만들어내고 원래 2.5단계는 없었던 네. 거잖아요.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였는데 지들이 2.5라고 붙여놓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야 조만간에 2.75단계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네. 무슨 이 과도한 이 통제 사회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 국민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예, 이래가지고는 온 나라가 무슨 뭐 그리고 제가 공포에 떠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 관련된 연구는 좀 민간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하지 않고 민간에 여러 군데 좀 복수로 맡겨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투명하지 않다, 그냥 의혹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민간에 맡겨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부가 입장을 좀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5가지나 되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일본 스가 총리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된 얘기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최경희 샌드 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네. 최 박사님이 좀 이쪽 정부에 네. 그 스가 총리에 들어왔을 때 한일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팁을 좀 줘야죠. 조언들을 좀 조언을 많이 줘야죠.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대한 TV를 통해서 주시면 되죠, 뭐. 네. 아니 뭐 제가 TV에서 또 하시지 못할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예 뭐 예. 얘네들 뭐 잘 못하는 뭐 나쁜 놈들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또 이게 또 국제 관계는 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잘 해야 되니 하시죠. 잘 해야 되니까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 루트를 알고 계시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좀 다양하게 조언을 해서 좀 잘 풀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생해주신 장프로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 2프로 오늘 최경희 소장님과 함께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